708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저자 법정. 출판일, 2017년 5월 1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삶을 바꿀 수 있다. 책 소개. 깊이 있고 절제된 문장을 통해 일상과 자연 속에 담긴 놀라운 깨달음을 전해주는 법정 스님의 글과 분리람을 십수년 동안 오가며 그곳의 사계절과 소소한 풍경을 담은 최순희 할머니의 사진을 엮은 책이다. 한국전쟁과 이념 대립이라는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을 운명처럼 떠안은 채 고통 속에 유폐되어 있던 한 여인이 법정 스님과 분리람을 통해 삶의 평온을 되찾아가는 시간의 흔적이 소담한 사진과 법정 스님의 유려한 글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이 남긴 향기와 여운은 이토록 진하고 오래가는 것임을 이 책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법정. 스님. 저자 법정은 193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다. 전남대학교 상과대학 3년을 수료하고 1956년 당대의 고승 효봉을 은사로 출가하여 같은 해 삼위계를 받고 1959년에 비구계를 받았다. 치열한 수행을 거쳐 교단 안팎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중 1975년부터 송광사 뒷산에 불이람을 짓고 홀로 살기 시작했다. 1976년 출간한 수필집 무소유가 입소문을 타면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고 이후 펴낸 책들 대부분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수필가로서 명성이 널리 퍼졌다. 2010년 3월 11일 양력 길상사에서 78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대표작으로는 무소유, 오두막 편지, 물소리 바람소리, 홀로 사는 즐거움,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스님을 만나 오랫동안 잊었던 마음의 평화를 다시 찾았습니다. 법정 스님의 자비와 최순희 할머니의 믿음이 만든 삶의 아름다운 풍경들. 법정 스님, 분리람의 사계절. 15년의 시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어루만졌다. 분리람의 이름 모를 수행자. 1979년 한 여인이 법정 스님이 머물고 있는 분리람에 나타났다. 법정 스님의 문도들에게는 그다지 낯선 일이 아니었다. 법정 스님을 따르는 불자들이 적지 않았고 3년 전에 펴낸 수필집 무소유가 널리 읽히면서 팬들이 심심찮게 찾아오던 터였다. 하지만 여인은 달랐다. 아침나절에 찾아온 그녀는 법정 스님에게 꾸벅절을 하고는 암자의 잔이를 돌보다가 저녁이 되기 전에 총총히 산을 내려갔다. 잊을만 하면 찾아와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다가 서둘러 돌아가기를 되풀이했다. 법정 스님은 여인을 반기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멀리하지도 않았다. 문도들은 그녀가 궁금했지만 속가의 일을 따지는 것은 수도자의 도리가 아니었다. 그저 나름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할 뿐이었다.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고 두 번째 계절이 찾아왔다. 1년이 지나고 2년을 넘기고 십수년의 시간이 쌓였다. 그 사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둘 드러났지만 분리람에서 그녀는 여전히 무명인이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비극이 새겨진 삶. 그리고 아픔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던 법정 스님과 60번의 계절. 그녀의 이름은 최순희.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니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시녀성이었다. 사회주의자였던 남편을 따라 북으로 건너가 평양국립예술극장의 공훈배우로 활동하던 그녀는 한국전쟁 때 광주로 향하다가 국군의 반격으로 지리산에 숨어 들어가 남부군 문화공작대 문화부장이 되었다. 1952년 생포된 그녀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남부군의 자수를 권유하는 삐라와 방송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전쟁이 끝나고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건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한국전쟁 속에 유폐되어 있었다.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북에 두고 온 아들 때문에 그녀는 오랜 세월 고통스러운 시간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1970년대 후반 법정 스님이 잡지에 기고한 글을 접한 최순희는 장문의 편지를 쓴 뒤 무작정 분리람으로 향했고 이후 그녀는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분리람에 올랐다. 십수년의 시간이 쌓이는 동안 그녀는 서서히 분리람의 일부가 되어갔다. 분리람은 최순희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었고 법정 스님은 거의 유일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였다. 법정 스님과 분리람을 추억하다. 최순희는 분리람을 오르내린 지 15년째 되던 1994년에 분리람 사계라는 사진집을 펴냈다. 소량만 만들어 시중에는 팔지 않고 지인들에게만 나누어준 비매품 도서였다. 이 책에는 자신의 삶을 더듬고 마음을 추스르는 동안 틈틈이 카메라에 담았던 분리람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담겨 있다. 처음 분리람을 오를 때 50대 중반이었던 나이는 어느덧 70살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펴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 분리람을 오르내리기 15해째입니다. 이젠 눈을 감아도 초입 풀숲에 이 계절 어떤 빛깔의 풀꽃들이 소담스레 피어 있을지도 환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정작 법정 스님과 대화를 나눈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행여 수행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
눈에 안 띄는 곳만 찾아 바람처럼 그림자 마냥 그렇게 다녀왔을 뿐입니다. 맑고 투명하게 살아가시는 법정 스님의 면모를 이작고 보잘것없는 사진집으로부터 접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불리람은 앞으로도 두 다리의 힘이 성성할 때까지 변함없이 찾을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부처님 전에 간절히 참회하면서 이 책을 인연 있는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최순희 1994년 비매품 사진집 불리람 사계를 펴내면서 나이 70에 이르러 법정 스님 불리람과의 만남을 기념하며 사진집을 펴낸 이후 최순희와 불리람의 인연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지리산 지킴이었던 함태식 씨가 2002년에 출간한 책 그곳에 가면 따뜻한 사람이 있다에 소개된 뒤 몇 차례 언론의 주목을 끈 이후 법정 스님과 불리람의 누가 될까 저하여 발길이 뜸해졌을 것으로 추측할 따름이다. 최순희는 2015년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다. 법정 스님과 최순희의 아름다운 만남이 만든 책. 새롭게 펴낸 책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불리람 사계는 최순희가 손수 찍은 오래된 사진과 법정 스님의 글을 엮은 것이다. 최순희의 사진 속 어디에도 법정 스님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그녀는 법정 스님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는 것을 큰 신뢰로 여겼나 보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불리람의 구석구석과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언뜻 법정 스님이 느껴진다. 사진 속 모든 풍경에 법정 스님의 손길과 눈길이 머물렀기 때문일 것이다. 1994년에 불리람 사계를 펴내면서 최순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문의 간단한 인사말과 법정 스님의 글귀 몇 편을 조심스럽게 옮겨놓았을 뿐 책의 모든 공간은 오롯이 불리람과 그곳에 담겨있는 시간, 소박한 풍경에 내주었다. 이 오래된 사진첩 같은 책을 새롭게 꾸미면서 몇 가지를 덧붙였다. 우선 최순희의 사진에 어울릴 만한 법정 스님의 글을 짝을 지어 배치한 것이다. 깊이 있고 절제된 법정 스님의 수필 속 문장들은 따로 떼어놓으면 그대로 시가 된다. 소소한 일상과 자연 속의 지극히 당연한 이치들이 법정 스님과 만나면 크나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리고 소설가 정지아의 글을 덧붙였다. 부모가 최순희와 함께 지리산 남부군으로 활동했던 인연으로 오래전부터 최순희와 알고 지냈던 소설가 정지아는 한 시대의 비극이 새겨진 아픈 삶을 짧지만 강렬한 필지로 그려내어 책의 무게와 감동을 더해주고 있다. 참된 수행자 법정 스님이 남긴 사라지지 않을 향기. 앞서 밝혔듯 최순희의 사진 속 어디에도 법정 스님은 없다. 어쩌면 그녀의 카메라 앵글은 일부러 법정 스님을 비켜갔을지도 모른다. 그 조심스러움은 법정 스님을 향한 존경의 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굳이 사진으로 잡아두지 않아도 얼마든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는 넉넉한 믿음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 책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묵묵히 지켜봐주고 조용히 곁에 머물렀던 두 사람의 마음이 빚은 책이다. 근현대사의 아픔을 삶의 생채기로 안고 살아야 했던 한 여인과 그 상처를 묵묵히 어루만져 주었던 아름다운 만남이 소담한 사진과 법정 스님의 유려한 글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 또 한 가지,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낸 사람의 향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법정 스님의 입적 이후 오히려 생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고귀한 행적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어쩌면 법정 스님은 아직 우리를 떠나지 않았고 우리 역시 그를 떠나보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흙을 만지다. 1981년 늦봄이었다. 5월 혹은 6월 천지사방 찔레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기억이 선명하다. 불리람 가는 길에도 녹음이 지푸르렀다. 초행이었고 불자는 더더구나 아니었다. 그저 법정 스님의 책을 한 권 읽었을 뿐이었다. 17에 나는 바야흐로 인생의 봄을 맞고 있어야 했을 테지만 사상범인 아버지는 10수년의 감옥살이를 마친 뒤 막 출감한 참이었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으며 경찰이 집이며 학교로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꿈꿀 미래가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마음 가득 고인 슬픔과 좌절과 분노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 아니, 말할 대조차 없었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나는 불리람에 올랐다. 최순희 선생도 자주 그 길을 걸었다. 선생 역시 처음에는 불자가 아니었다. 나와 똑같이 법정 스님의 글을 읽었고 나보다 더한 슬픔과 절망을 무엇으로도 달랠 길이 없어 책 한 권의 감동에 기대 불리람을 찾았던 것이다. 선생은 체포된 이래 다시는 지리산을 찾지 않겠노라 결심했다고 한다. 그 마음을 바꿔 1980년대 말부터 해마다 지리산에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은 법정 스님의 조언 덕분이었다. 교통도 불편하던 시절 최 선생은 한 달이 멀다 하고 불리람을 찾았다.
그 무렵 법정 스님을 모셨던 덕조 스님 현불이람 암주에 따르면 새벽 첫차를 타고 온 최 선생은 별다른 말도 없이 잠깐 서서 인사만 하고는 암자 구석구석 화장실 청소까지 마친 뒤 점심도 들지 않은 채 총총 돌아섰다고 한다. 그런 최 선생을 두고 법정 스님께서는 번개처럼 왔다가 번개처럼 간다고 표현하셨다. 차마 말이 되어 뱉어지지 못한 마음을 선생은 긴 편지로 대신했다. 아마 그것이 선생에게는 산을 내려온 뒤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최초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수십 년 꺼내지 못했던 말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선생은 한 달이면 서너 통의 두툼한 편지를 법정 스님께 보냈다. 무소유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셨던 법정 스님께서는 편지 또한 주기적으로 소각하셨다. 해서 최 선생의 진심을 남아있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법정 스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속내를 다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지야, 땅에서의 슬픔은 땅의 것으로, 땅에서의 그리움은 땅의 것으로. 도배를 하고 나서 바깥 세상 돌아가는 꼴이 재미없어. 방 한 일에 마음 붙이려고 도배를 했다. 이 산으로 옮겨온 후 꼭 5년 만에 다시 도배를 하게 된 것이다. 일 버리기 머리 무거워 어지간하면 그만두려고 했다. 그런데 고서에서 생겨난 점이 많아. 한지로 바른 벽이며 천장의 모서리를 볼품사납게 쓸어놓아 할 수 없이 다시 발랐다. 창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한결 포근하다. 이따금 바람에 파초잎 서걱거리는 소리가 어느 바닷가 모래톱을 쓰다듬는 물결 소리로 들릴 때가 있다. 요즘 새벽이면 하얀 달빛이 뜰에 가득 넘친다. 텅 빈 산을 홀로 지키고 있을 때에 그 홀가분하고 넉넉한 내 속들의 빛이 이럴까? 삼방한담 가을 편지에서 고독. 수행하는 사람은 홀로 있을수록 넉넉한 뜰을 지닐 수 있다. 마음에 꺼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보다는 외롭더라도 홀로 있는 게 얼마나 홀가분한 일인가를 겪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말했던가? 홀로 있을 때 너는 온전한 너이지만 친구와 같이 있을 때는 절반의 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또한 홀로 있을수록 함께 존재한다. 수행자는 어차피 홀로 가는 사람이니까. 고독은 보랏빛 노을이 아니라 당당한 있음이다. 인연 이야기 어리석은 사람과 짝하지 말라 해서. 바람 안에 머물다. 내가 최 선생을 만난 것은 1990년 무렵이었다. 그 전까지 이른바 빨치산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수년간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겼던 동지들과 연락할 길이 없었다. 설령 있었다 한들 만나려 하지도 않았다. 만났다가는 사상을 의심받거나 재조직 사건 같은데 연루되어 다시 잡혀갈 수 있었다. 1987년 민주화의 봄이 지나고 이듬해 이태 선생의 남북은이라는 책이 출판되어 꽤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얼마 뒤 이태 선생이 내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살고 있다는 최순희 선생의 소식을 전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최 선생이 머나먼 구례까지 한달음에 달려왔다. 남북은 소속이었던 최 선생과 내 어머니는 1952년 1월 지리산 대성골에서 헤어졌다. 근 40년 만의 만남이었다. 어머니보다 2살 위였던 최 선생은 특유의 카랑카랑한 고음으로 폭삭 늙었구나야. 몇 번이나 안타까워하더니 오래도록 통곡했다. 나는 그 뒤로 어머니 아버지의 빨치산 동료들을 여럿 만났다. 지리산에서 일찌감치 목숨을 잃은 빨치산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고 살아남은 빨치산들도 구구절절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그런데도 유독 최 선생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다른 배경과 남다른 개성 때문이었다. 최 선생은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엄마 아빠라는 말보다 꺄페라는 말을 먼저 했다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만큼 선생은 커피를 좋아했다. 예술가답게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선생은 우울해하다가도 맛있는 커피 한 잔이면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선생을 생각하면 나는 머그잔 가득 내려주던 진한 커피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여의도에 있는 댁을 찾을 때마다 선생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커피부터 내렸다. 선물로도 원두가 최상이었다. 내가 독일에서 구해온 커피를 받고 선생은 아이처럼 천진하게 즐거워했다. 청력을 잃고 기억을 잃은 말년에도 선생은 병문안간 우리에게 커피를 달라고 했다. 내게 선생은 곧 커피다. 아마 내 주변에 선생 연배 중에서 제대로 된 커피 애호가를 본 적이 없었던 탓일 게다. 1960년대까지도 내 고향에서 원두커피라는 말은 있지도 않았거니와 설탕 프림 잔뜩 넣은 커피나마 즐기는 사람이 흔치 않았다. 게다가 커피를 즐기는 빨치산이라니. 나에게는 아무래도 그 조합이 어색했던 것 같다. 그래서 선생의 삶에 관심이 생겼다. 정지야, 땅에서의 슬픔은 땅의 것으로, 땅에서의 그리움은 땅의 것으로. 몰입의 순간. 일을 할 바에야 유쾌하게 하자.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피로도 덜하고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쁨이 없는 곳에는 삶도 또한 있을 수 없다. 사람과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람이 일 그 자체가 되어 순수하게 몰입하여 지속하고 있는 동안은 자신도 사물도 의식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삼매의 경지다. 이때 잔잔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꽃향기처럼 은은히 배어나온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 삼방한담 삶의 질이 문제로다 해서 햇빛 속을 거닐다. 최 선생은 67살쯤 부모를 따라 평양으로 이주했고 이화여대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왔다. 그러다 일본 유학을 떠났다. 돌아와서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교류했다. 시인 김영랑도 그중 하나였다. 나는 이미 환갑을 지난 선생을 처음 보았지만 젊은 날의 선생이 미인이었을 거라 충분히 짐작했다. 그 시절 피아노와 성악을 하는 인텔리 여성인데다 체격도 좋고 얼굴도 미인이었으니 인기가 좋았다. 좋다는 수많은 남자를 뒤로하고 선생은 김영랑의 동생인 김아식과 결혼했다. 김영랑은 자기 동생과 결혼하면 야마하 피아노를 사주겠다고 할 정도로 최 선생을 마음에 들어했다. 어느 자리에선가 선생이 웃으며 한 말이다. 선생의 결혼식에는 네로라는 예술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월탄 박종화, 전설의 무용가 최승희도 하객으로 왔다.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지 않았다면 최 선생은 아마 그런 예술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 세상을 풍미했을 것이다. 분단도 전쟁도 최 선생의 뜻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가 그러하듯 선생 역시 시대를 비껴갈 수 없었다. 게다가 하필 선생의 남편 김아식 씨가 사회주의자였다. 그 전까지 선생이 이데올로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다. 어찌됐든 선생은 남편을 따라 월북했다. 남편은 당 고위 간부가 되었고 선생은 평양 국립예술극장에서 카르멘, 바보온달, 춘향전 등 오페라 주연을 맡는 공훈 배우가 되었다. 춘향전에 출연할 때는 최승희에게 무용 지도를 받기도 했다. 선생의 남편은 불행히도 전쟁 직전 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전쟁이 터지자 선생은 광주문화예술총연맹 감독으로 남하하던 도중 인민군이 후퇴하는 바람에 덕유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입산했다. 그때 선생의 아들은 김정일과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이었다. 김현경, 평생을 두고 선생이 가장 그리워한 이름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두고 선생은 남으로 왔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다. 최 선생은 가급적 아들의 말을 꺼내지 않았다. 보고 싶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선생은 방북하는 스님들에게 지리산 콩 녹음 테이프를 전했다. 스님들을 통해 아들에게 소식이 가 닿길 원했던 모양이다. 선생의 바람과 달리가 닿지 못했다. 선생은 훗날 자신이 태어난 하바롭스크를 찾았다.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은 것인지 북한 공작원이 최 선생을 맞았다. 아마 북으로 가자고 회유한 모양이지만 선생은 남을 택했다. 아들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없는 세상 대신 선생은 절망과 슬픔만 남겨준 남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듣지 못했다. 어쩌면 커피 때문이 아니었을까. 선생을 아는 사람들끼리 씁쓸한 농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정지야, 땅에서의 슬픔은 땅의 것으로, 땅에서의 그리움은 땅의 것으로. 감사가 행복이다. 하찮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음에 감사하노라면 절로 맑은 기쁨이 샘솟는다. 그것이 행복이다. 맑고 향기롭게 발쪽 취지문 중에서 버리고 또 버리기.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무소유에서 눈을 밝다. 최순희 선생에게 남한은 어떤 의미였을까? 남한은 선생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 전성기의 무대이기도 하지만 치욕의 무대이기도 했다. 선생은 1952년 1월 그 유명한 대성골 전투에서 남북은 문화대원 15명의 동료 중 11명을 잃고 남은 동료 넷과 원대성 부근에 숨어 있다 국군에 생포되었다. 생포 당시 동상과 탈진으로 움직일 기력조차 없었다. 자수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선생은 분명 생포되었다고 스스로 밝혔다. 며칠 뒤 지리산 빨치산의 자수 권유 삐라의 피아노를 치는 선생의 모습이 실렸다. 자수를 권유하는 선생의 목소리가 지리산 자락에 울려 퍼지기도 했다. 그 삐라가 아직도 남아있고 선생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증언도 여럿 있다. 10여 년 전
지방의 모 방송국에서 빨치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건 최 선생의 삶이었고 다큐멘터리 초반 선생이 자수를 권유한 삐라 관련 영상이 등장했다. 선생은 그 영상을 보고 노발대발했다. 고소라도 할 기세였다. 난감해진 제작진이 내게 중재를 제안했다. 내가 보기에 그 방송국의 다큐 프로그램에는 선생의 명예를 훼손할 어떤 의도도 없어 보였다. 선생의 마음을 가라앉힐 자신은 없었지만 딱한 상황이라 별 수 없이 선생에게 전화를 했다. 그때까지 선생과 나는 단 한 번도 그 문제를 입 밖에 꺼내본 적이 없었다. 대부분 알지만 차마 말하지 않은 진실이었다. 그러나 그 진실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살아남고 싶어서 자수를 했단들, 살아남기 위해 동지들의 자수를 권유했단들, 그것이 죄라고? 인간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적어도 나는 그럴 수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살아남고 싶었던 게 대체 무슨 죄가 되느냐는 내 한마디에 선생은 울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의 분노는 1%도 느껴지지 않는 속절없는 울음을 나는 1시간 가까이 들었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은 선생을 평생 따라다녔다. 살아남은 동지들 가운데 대놓고 비난을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선생은 스스로 그 죄의식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했다. 아마도 법정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 선생의 마음은 지옥이었을 것이다. 법정 스님을 만난 뒤 처음으로 마음의 평온을 얻었노라 선생은 말했다. 살아남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선생은 인간의 본능을 따랐다. 죄가 있다면 그런 선택조차 죄가 되었던 우리네 슬픈 역사에 있다. 정지야, 땅에서의 슬픔은 땅의 것으로, 땅에서의 그리움은 땅의 것으로. 나는 최순희 선생이 의식적 사회주의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본 선생의 모습은 그랬다. 그보다는 감정이 풍부하고 격정적인 예술가였고 뼛속 깊이 엘리트였다. 언젠가 선생은 자신에 대해 북에 있을 때는 상류층이었지. 계속 있었으면 난 아주 나쁜 인간이 되었을 거야. 빨치산하면서 착해졌지. 함께 고생하면서 인간의 정도 배우고 인간이 된 거지. 라고 말했다. 선생에게 빨치산 시절은 인간의 정을 배우고 인간이 된 시기였다. 그 때문에 선생은 불과 1년 반 남짓했던 그 시절에 평생 붙박여 살았다. 최 선생은 한때 지리산의 전설로 불렸다. 이른 새벽 산행을 시작해 섬진강이 보이기 시작하면 울기 시작하여 죄를 지내는 내내 한 맺힌 통곡을 멈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생의 죄는 그곳에서 죽어간 수많은 동료 빨치산에 대한 그리움의 발로였고 동시에 자수를 권유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한 속죄의 한 방식이기도 했다. 또한 군인, 경찰을 막론하고 그곳에서 죽어간 모든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다. 죄를 지내러 지리산을 찾았을 때 선생은 이미 환갑을 훌쩍 지난 나이였고 그때쯤은 적도 동지도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함께 생과 사를 뛰어넘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만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내 어머니를 위시하여 어쩌다 동료들이 선생의 집에서 모이면 선생은 진한 커피와 중국 음식을 앞에 놓고 끝없이 옛사람들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러다 피아노 앞에 앉아 지리산 곡을 불렀다. 나이가 있어도 선생의 소리는 젊은이 못지않게 카랑카랑했다. 그러나 선생의 노래는 늘 끝까지 가지 못했다. 끝까지 노래하기에는 슬픔과 그리움과 회한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피부치 하나 없는 남한 땅, 임종을 지켜주는 사람 하나 없이 눈을 감으며 최 선생은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그리웠을까? 법정 스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온을 얻었듯 모든 것을 놓고 가벼이 떠났기를. 땅에서의 슬픔은 땅의 것으로 돌려놓고 땅의 그리움도 땅의 것으로 남겨놓고 정지야, 땅에서의 슬픔은 땅의 것으로 땅에서의 그리움은 땅의 것으로. 지리산 곡. 최순희. 철쭉이 피고 지던 반야봉기 쓰겐. 오늘도 옛같이 안개만이 서렸구나. 피아골 바람 속에 연하천 가슴 속에. 아직도 맺힌 하늘 풀길 없어 헤맸나. 아, 그 옛날 꿈을 안고 희망 안고. 한마디 말도 없이 쓰러져간 푸른 이마. 오늘도 반야봉엔 구준비만 내린다. 썰해봉 달빛 속에 치반목 산죽 속에. 눈을 뜬 채 묻혀져간 잊지 못할 동무들아. 시루봉 바라보며 누워있는 쑥밭째야. 잊었느냐 피의 노래 통곡하던 물소리를. 아, 그 옛날 꿈을 안고 희망 안고. 한마디 말도 없이 쓰러져간 푸른 이마. 오늘도 썰해봉엔 단풍잎만 휘날린다. 추성동 감도는 칠선의 여울 속에. 굽이굽이 서린 한이 깊이도 잠겼구나. 거리마 대성고라 잔돌의 넓은들아.
너는 알지 눈보라가 울부짖는 그 밤들을. 아, 그 옛날 꿈을 안고 희망 안고. 한마디 말도 없이 쓰러져간 푸른 이마. 오늘도 천왕봉엔 하염없는 눈이 내린다. 정지야 땅의 슬픔은 땅의 것으로, 땅의 그리움은 땅의 것으로. 1965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났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0년 빨치산의 딸을 출간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고요나무가 당선되었다. 소설집으로 행복, 봄빛, 숲의 대화 등이 있다. 이호성 문학상, 한무숙 문학상, 오늘이 소설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